미래통합당은 이번 선거에서도 무책임한 비난과 네거티브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돌격대 코돌이들이 대거 등장하면 국회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 나라는 진짜 망하는 겁니다. 수도권은 몇백 프로도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 박빙 지역이 속출하고 나라를 망쳤는데도 180석이면 이 나라의 미래는 절망입니다. 예, 지금이 6시 21분이니까요. 공식 선거운동 종료까지 6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공개된 21대 국회의원 배지 한번 같이 만나보실까요? 이제 남녀 국회의원 모두 0222 국회의원 배지를 착용해야 되는데 여기 국회 부자가 박혀 있습니다. 이 배지의 주인공은 늦어도 모레면 결정이 됩니다. 오늘 이 여야 간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배지의 주인공을 가리기 위해 마지막 유세 선봉에 섰습니다. 여전히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에는 승부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호남 역시 얼핏 보면 유리한 듯하지만 곳곳에서 거센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돌격대 코돌이들이 대거 등장하면 국회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 나라는 진짜 망하는 겁니다. 알바로 자리도 월세도 못 버텨 고시원으로 가는 젊은이들 절대 포기하지 말고 투표하기 바랍니다. 아이에게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주지 못해 울었던 30, 40대 반드시 투표해 주십시오. 먼저 이해찬 대표 얘기부터 해볼게요. 장혜철 평론가님. 겸손, 호소, 여러 가지 것들이 누군가는 막판 엄살이라고까지 하는데 계속해서 겸손 모드로 이해찬 대표는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180석 발언이 주말 내내 화제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 발언으로 인한 후폭풍이 선거 막판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느낀 것 같고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도 과반을 이야기하고 일당은 달성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6년 만에 단독 과반 이야기도 본인이 직접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전히 승패를 가늠하기 어렵다. 또 호남에서도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면서 전국 각지에서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겼다고 일찍 자만하게 되면 보수층만 결집하는 게 아니라 중도층이 이 오만한 집권 여당에게 회초리를 때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건 당연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미래통합당을 향해서 무엇을 말했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반 운운하다가 이제 와서 읍소하는 것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해찬 대표도 얼마 전까지 과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와서 위기감을 말하는 게 바로 이틀 전에 본인이 했던 말을 어떻게 보면 직접 재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선거에서는 막판까지 고개를 숙이고 국민에게 읍소를 하는 게 여야 할 것 없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정 변호사님. 네. 반면 김종인 위원장은요. 오늘 신조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코돌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제 탄돌이라고 그러죠. 탄돌이가 우리가 돌이켜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됐을 때 선거가 있었죠. 맞아요.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 깃발만 꽂으면 다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어중이 떠중이가 다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 잘했다고 해가지고 뽑아주면 코돌이가 들어와가지고 국가 정신을 망치니까 국민들은 코돌이 뽑아주지 마라. 또 청와대 돌격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무조건 조국 수를 한다든지 편가르게 해서 우리 편엔 오리가 없다고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정계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막아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 김종인 위원장 보면 처음에 그 통합당에 모셔올 때는 굉장히 걱정도 많이 했고 연세도 많으신 분이 무슨 도움이 되려 했는데 저는 굉장히 저 핵심적인 말씀을 많이 하셔서 오히려 선거 끝나면 무슨 새로운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이 양당의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해찬 대표와 김정인 위원장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건요. 이들의 악연 그리고 사실상 마지막일지도 모를 승부이기 때문입니다. 4년 전 공천 갈등 때 이해찬 대표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보니까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본인들도 인정했듯이
도덕성이나 경쟁력이나 의정활동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무적 판단이라는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공천에서 배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수용할 수가 없어서 무소속 출마를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4년 전 김종인 위원장이 컷오프 당한 이해찬 대표의 모습 잠깐 보고 왔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쭉 더 설명하기 전에 이번이 두 분의 사실상 마지막 유세, 마지막 정치 인생은 맞는 겁니까? 거의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해찬 대표도 이제 이번 선거를 끝으로 정계 은퇴를 하시겠다고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정치권에서도 이 숙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 오랫동안 끈질긴 인연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번 선거 판단 같은 경우도 서대문에 우상호 후보와 이성은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케이스고 벌써 5번째 붙거든요. 예. 근데 이번 이제 이해찬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도 참 이게 질긴 인연입니다. 예전 13대 총선, 이게 1988년도에 87년도 헌법 개정 이후에 처음으로 치러진 선거예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은 이제 비례대표를 이번에 5선을 하셨는데 네. 당시 처음으로 이제 지역구 출마를 하셨어요. 그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때 바람이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민정당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 이제 여당 후보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평화민주당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관악을 해서 이해찬 대표가 당시에 정말 젊은 나이에 정말 아주 혜성같이 나타나서 당선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 김종인 위원장은 떨어지게 됐죠. 그 두 사람의 인연은 지난 20대 총선 전에 민주당에서 또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와서 당을 혁신하겠다, 쇄신하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막말했던 사람들 또 예를 들어 구태 정치인들 등등 이제 공천 배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시겠지만 당시에 정청래 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다 공천 배제를 했는데 정말 어떤 면에서 친노의 핵심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대표를 당시에 공천을 탈락시켜버렸어요. 그 이해찬 대표가 정말 그때 세종에서 본인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결국 당선이 돼서 이제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마지막 승부를 이제 벌이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누가 승리할지는 내일 오후에 되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 오늘이 마지막 유세고 결론이 어떻게 나든 최종 승자는 이번 판에 가려지는 거다. 참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민주당 갔다가 새누리당 갔다가 민주당 왔다가 이제 다시 또 통합당 오게 된 거고 이해찬 대표도 본인이 탈당했다가 다시 와서 이제 대표가 돼서 어떤 면에서 본인의 마지막 정치 인생에 이것만은 해놓고 가겠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본다면 두 사람의 정말 진검승부가 곧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32년 마지막 승부의 결과도 꽤 주목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해찬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의 목소리 하나씩 더 들어보겠습니다. 묵묵히 마스크 쓰고 위생준칙 따라가던 우리 국민이 한류이고 인류입니다. 선거 끝나면 확진자 폭증할 거라고 전국에서 의사의 편지가 쇄도합니다. 이 정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테러를 할지 모릅니다. 이미 한 거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가 테러를 한단 말입니까? 테러는 옛날 전두환, 박정희 때 하던 짓입니다. 지금이 어느 세월이라고 야당 대표가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한단 말입니까? 최 교수님, 이해찬, 김종인 대결 구도에서 대결 구도 조금만 바꿔볼게요. 임종석 전 실장이 오늘 처음으로 종로 지원 유세를 나갔는데 어떤 의미라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대권을 제가 볼 때는 꿈꾸고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종로는 본인이 원래 출마하려고 준비를 했던 곳인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출마를 접고 정치권에서 일정 부분 좀 거리를 두는 행동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로는 결국 본인이 원래 마음이 있던 곳이고 두 번째, 종로라고 하는 게 정치 일본지로서 의미가 있잖아요. 만약 본인이 대권을 나간다고 하면 저 지역에서의 일정 부분의 지분이랄까 아니면 의미 있는 어떤 득표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요. 물론 본인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안 갔냐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가 거기서 후보로 뛰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본인이 나서기는 애매해요. 그런데 마지막 종로 유세를 지원하면서 두 사람의 어떤 단합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본인도 대권 후보로서의 하나의 모습을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김종인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가장 격전지로 불려지는 곳들이에요. 동작, 구로, 종로 이런 데가. 그러니까 오늘은 김종인 위원장이 서울을 다 훑은 셈이네요. 그렇죠. 네. 그럼 왜냐면 서울이 가장 격전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말 몇 표 차이로 어떻게 갈릴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집중 유세를 하고 거기에 또 가장 표가 많잖아요. 의석수가 제일 많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에 집중 유세를 하는 것은 막판에 결국 뒤집기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는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서울을 중점적으로 선거 유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6시간도 공식
공식 선거운동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히 분주한 간판급 여야 인사들의 행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4년 전 20대 총선에서도 서울 지역구 5분의 2 정도가 1, 2위 표차가 5%포인트 안에 박빙승부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수도권은 몇백 프로도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 박빙 지역이 속출하고 이래서 누가 더 절박한 마음으로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의 원내대표도 사실상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뚜껑 열어봐야 알고 3,000표 싸움의 초박빙 지역이 수두룩하다. 그럼 결론은요, 장혜철 평론가님. 이게 누가 더 실책을 하지 않느냐, 막말 논란이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여당이건 야당이건 수도권에서 한 40여 곳 정도가 초박빙 지역구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말 같은 변수 때문에 예를 들어 1,000표만 떨어져도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진단을 하는 것은 또 당연해 보이고요. 여기서 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핵심 지지층을 적극적으로 결집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끼치게 될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어떤 외연 확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박빙 선거일수록 누가 더 절박한 마음을 가졌는지가 중요하다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지난 주말 불거졌던 이 여당의 180석 논란이 이 박빙 지역구에서 보수 지지자들을 조금 결집하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영향이 저는 상당 부분이 초박빙 지역구에서 드러날 거라 보고 있고 어느 정도 지역에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 같은 사람들도 이제 와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첫 번째 막말에 영향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조금 일찍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런 여당 관계자들의 주요한 발언이 마지막에 접전 지역구에서는 좀 의외의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20곳이 지역구에서 5% 이내 결과가 있었고 그렇죠. 이 20곳 중에서 14곳을 민주당이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수도권 압승의 교두보를 쌓았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20곳이나 40곳에서 5% 내부의 접전 결과가 있다고 본다면 저는 과거처럼 한 곳이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그림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이 판세와 관련해서 유시민 사장이 범여권 180석 발언을 두고 지난 주말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여권에서도 부적절했다는 분위기가 있었죠. 유시민 사장 수습에 나섰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선거 판세가 민주당의 압승 분위기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범진보가 180석을 넘기고 희망사항입니다만 범진보를 다 합쳐서 180석은 뭐 불가능한 이런 목표는 또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싹 다 투표합시다. 그렇게 희망사항으로 얘기를 했던 것 때문에 우리가 빚은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주 현명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면 안 되냐. 정태현 변호사님. 그런데 유시민 사장이 어려움을 겪었다면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아니 범보수는 예전에 200석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범진보는 200석 가진 진보는 안 되냐 뭐 이런 발언까지 덧붙였거든요. 그걸 이제 뭐 당 내부에서 얘기를 한다면 모르지만 유권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할 건 아니죠. 우선 첫째는 굉장히 오만하게 보이고요. 국민들이 투표도 안 했는데 180석 차지했다. 180석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에 올리기 위한 숫자거든요. 그러면 야당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바로바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권한을 주는 겁니다. 조금 더 나가면은 개헌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오만해 보이고 또한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의 그 투표 성향을 보면 아무리 한쪽이 잘하고 한쪽이 못하더라도 몰아주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랑은 견제와 균형 아닙니까? 근데 유심히 이 사회에 저렇게 큰 소리로 국민들 앞에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진짜 180석, 200석 가게 되면 우리 정치에 흔들어지게 되네. 그래서 투표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미안하다 하면서도 지지를 많이 해달라는 그런 취지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즐겁지 않은 그런 말씀으로 들릴 걸로 보입니다. 180석 수습하면서 200석 얘기까지도 한번 꺼냈던 유 이사장이기 때문에요. 이게 정치권에서 꽤 이슈가 되긴 된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까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나라를 망쳤는데도 180석이면 이 나라의 미래는 절망입니다. 윤석열은 쫓겨나고 조국 부부는 미소 지으면서 부활할 것입니다. 결국 내일이 총선이니까 하루 앞두고 정리를 좀 해보면 이현정 의원님. 여당 내부의 분석처럼 저 180석 발언이 저 황교안 대표로 하여금 인용할 수 있을 정도로 빌미를 준 건 맞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오랫동안 선거를 이렇게 좀 취재를 해보면요.
사실은 선거 임박해서 우리 이긴다, 우리 압도적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보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게 꼭 징크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좀 오만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너무 자신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상당히 견제 심리가 상당히 발동이 됩니다. 선거의 중요한 게 이제 견제 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같은 경우는 막판까지도 후보자들이 읍소하고 정말 저 이번 아니면 큰일 납니다. 제발 좀 당선시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지만 국민들이 그 신뢰를 주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떤 면에서 통합당이 막판에 상당히 어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칭찬론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웠던 상황인데 오히려 사실은 유시민 이사장이 이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선거적으로 보면 전략적으로 보면 큰 천군만마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본다면 유시민 이사장의 이야기가 여당한테는 굉장히 아마 뼈아픈 저는 실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선 이슈 저희가 시작은 큰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